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미국이 그 INF라고 하는 그 중거리 미사일 감축 협정, 이거를 이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났죠.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라는 것은 구소련 시절에 전 세계의 이제 그 핵무기를 장악해온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감축 협정을 맺고 서로 자제하자 뭐 이제 이런 류의 그 협정이었는데요. 미국이 이 협정에서 이제 탈피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질서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20년 전과 비교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1년 만료되는 INF 조약을 더 이상 미국과 소련이 장악하던 시대적 상황하고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으로 이제 대체하자 하는 게 그 미국의 생각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거리가 1000km에서 5000km에 달하는 그 폭에 포함되는 미사일들이죠. 이제 5000km를 넘어서 10,000km 이렇게 되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고, 1000km 이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되는 것인데, 만일 이제 이 INF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과 함께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하고 일본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만일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고 싶다, 일본보다는 한국에 배치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 일본 외에 몽골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이라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는 거의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상당히 상황적으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대체지로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일 텐데,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될 듯 싶습니다만은, 미국이 진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까? 앞서 제가 지난 주말에 김동현 기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드라는 요격 시스템, 적의 미사일을 같은 미사일로 쏘아 맞추는 요격 시스템이 상당히 수준 높은 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혼슈라 그러죠. 본토의 가장 동북쪽 끝에 있는 아오모리부터 서남 쪽에 있는 교토까지를 잇는 축으로 해서 사드 레이더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이게 겹쳐서 훨씬 한 기보다는 두 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우리나라의 성주에 겨우 들어가 있어서 사드 시스템이 사실상은 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죠. 만일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북한 같은 경우가 미사일을 쏠 때 중국 방향으로 절대 쏘지 않겠죠. 동해 방향으로만 계속 쏘고 있는데, 중국 방향에다 쐈다가 난리 나겠죠. 어부들이 다 맞으면 그거 난리 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주에서 예를 들어서 제 느낌상은 전주나 군산 정도의 사드를 하나 더 배치하면 진짜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사드의 그 효용을 배가라는 건 뭐 2배가 될지 4배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배가 될 텐데, 우리는 결국 그때 사드를 들어올 때 온갖 주민들 반발부터 시작해서 좌파 단체들의 딴죽 걸기에 밀려서 성주에 겨우 사드 한 포대를 배치해 놓고, 근데 그 산 밑에 도로는 또 아직도 지금까지 반대 시위하는 주민들이 막고 있었고, 헬기로 필요한 뭐 석유라든가 음식물을 날르고, 막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드를 운영하는 미군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까라는 제안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건으로 미국 정부는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제안으로 판가름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일 간에 불거진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경제적인 그 3대 소재, 반도체 3대 소재에 대한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과, 또 하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게 뭐 1100개라니 뭐 이렇게 지금 넓어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만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제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노할 경우에, 또다시 중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고 노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는 저 나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말로만 동맹을 외치고 실제로는 거의 북중러 쪽에 경도된 정권이라고 만일에 판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방어용 무기죠. 그런데 방어용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엄청난 시비를 걸어오고, 무슨 관광객을 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 무슨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이런저런 수법으로 괴롭힌다는 거에서 그때 완전히 우리가 한번 혼쭐이 났었죠. 혼쭐이 난 이유는 정확해요. 중국이 맨날 그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꾸하듯이 우리도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해서 너희가 왜 간섭을 하냐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중국은 이제 한국의 정부는 우리의 속국이나 다름없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높은데, 그럼 왜 중국에 대해서는 반중 감정을 안 높은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역사 좋아하는 그 문 대통령이나 조국 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5천년 내내 괴롭힌 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이 괴롭혔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해온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저렇게 적개심을 불태우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마치 상전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너희들도 이제는 우리 영향권으로 거대한 자석에 금속 부스러기가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처음부터 외교적인 관계 설정을 잘못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두고두고 우리가 그 고생해야 될 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하는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무슨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떻고, 무슨 관광객이 와갖고 뭐 도대체 뭐 명동에 가서 꼬치를 뭐 사먹고 무슨 뭐 화장품 사고 뭐 하고, 그 돈 물론 컸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하고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굶고 살았습니까? 다른 나라 뭐 관광객 끌어들이면 되는 건데 그 민감한 문제에 너무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문제에 너무 민감해져 갖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죠. 예를 들어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대답은 딱 한 가지죠. 우리 내정에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사드 배치 같은 건 방어용 무기인데 우리 내정에 왜 너희가 간섭하느냐. 말 한마디였으면 딱 끝날 문제를 그냥 무슨 그 애완견이 주인한테 아양 부리듯이 막 그런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결국 사드는 사드대로 반쪽 역할밖에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완전히 완패하는 이런 결과를 맞았는데 저는 미국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의 기지를 한국에 먼저 제안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일본에 제안한다면 일본으로서 쌍수들어서 환영하겠죠. 가뜩이나 일본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까지 일본에 배치해서 예를 들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다면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라고 감히 먼저 청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바라던 바다라고 일본은 희희낙낙할 겁니다. 미국도 일본의 그런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한국에 제안했을 때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대답을 할까?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이 국방부에서는 예스퍼 미국 국방장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나 말도 꺼내기 전에 사드 문제뿐 아니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게다가 재래식 미사일 배치라고 하지만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정식 제안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답까지 내놨어요. 국방부 관련자들은 일본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죠. 근데 그 뻔한 예측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확인 절차가 바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살려줄 두 나라와 결정적인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저 나라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고 도와줄 가치가 없는 나라, 도와줄 필요도 없는 나라 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면 우리의 운명은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우리는 이제 북한과 중국에 마음껏 조롱당하고 마음껏 희롱당하는 괴뢰죠. 그게 바로 괴뢰. 괴뢰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북한 괴뢰라고 하는 것이, 괴뢰라는 것이 허울만 있어서 조종은 남이 하는 게 괴뢰잖아요. 괴뢰 국가가 될 뻔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지금 일본과의 1965년에 맺은 한일 기본권 조약까지 깨자 이런 판에 기름을 완전히 부어놨죠. 지금 촛불 집회 시위대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가뜩이나 날도 뜨거운데 더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 결과는 반일에 이어서 반미 시위가 더 큰 규모로 번지고 우리는 마침내 6.25 이후에 거의 70년이 다 되죠. 6.25가 1950년에
발발했을까? 내년이면 70년이죠. 2020년. 70년 만에 국권이 지켜왔던 한미일 동맹체제는 완전히 붕괴돼서 과거의 역사로 돼버리고 우리는 북중러 삼각체제에 종속돼 버리는 이런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장이 바로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게 어떻냐는 미국의 제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들은 안타깝기 짝이 없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국민의 40몇 %가 지금의 정권을 탄생시켜 놓고 멀쩡한 정권은 온갖 협박과 계략과 모략으로 탄핵시켜 놓고 탄핵시켜 버리고 주저앉혀 버리고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면 국민이 다 같이 망해서 다 같이 죽어보자. 그럼 한번 다 같이 망해보자. 라고 결정한다면 다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같이 망해서 경제개발 이전의 시대로 회귀해서 북한에게 뜯기고 중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 역시 다수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가는 거죠. 가서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못 살게 되고 다 같이 헐벗고 다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발전했던 대한민국의 자치는 기억 속에 감감한 이런 암흑의 시대로 다시 가는 거죠. 저는 참 한심한 게 국방부 대통령도 대통령이 뭐 그런 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의 태도는 진짜 제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대통령이야 그 뭐 한 5년 하다 물러나면 그 말이지만 우리나라 국방부의 근간을 이루는 분들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일관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다못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내는 국방부 관리조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보신 적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정정할게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 많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 뭐 트위터로 잘리고 이건 아닙니다 해서 잘리고 그런 것이 강국의 조건이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대통령 이것은 진짜 그 우리나라의 국시와 맞지 않은 정책이고 이래서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사표내는 군인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군인들이 진짜 그 무슨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전쟁이 촉발될 경우에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뭐 매 시간 제가 강조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군기가 빠진 군인, 싸울 의지가 없는 군인, 이러면 무슨 그 군인이에요? 일개 장삼이사나 똑같은 거지. 제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표 한번 던져보는 그런 군인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그 사람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냥, 그래, 잘했어? 근데 너는 알아서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놔두면 제가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생활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그건 우파를 자부하는 국민들이 도와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뭐 또 다른 의인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지 의로움을 한번 추구하다가 개죽음이 되는 사태가 이어진다면 그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요새 국제 정세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구한말 시대의 국제 정세가 딱 요새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너무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그 한 100여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시감. 내가 책으로만 보고 했던 역사의 그 단어들이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나라는 그렇게 망해가는 거죠. 망할 길을 택하는 국민이 다수면 망하는 거죠. 뭐. 어떻게 살립니까? 소수가 다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려면 비합법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갑식의 진짜 TV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갑식의 진짜 TV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도록 이 진짜 TV를 열렬히 아껴주시는 분들이 1인 1시청자 늘리기 운동을 하면 지금 4만 4천 명쯤 되니까 금세 한 9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산수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사실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애써서 마련한 뉴스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하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애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무더위 아니라 강추위가 와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무형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